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동안 부자들의 책을 읽어드리면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부자들의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부자들은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부자들은 검소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오늘은 관점을 달리할 수 있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오히려 돈을 써야 그만큼 돌아온다는 건데요. 그럼 돈을 아껴야 해? 아니면 써야 해? 하시면서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맞습니다. 다만 내가 어디에 아끼고 어디에 써야 할지를 잘 구분해야겠죠. 오늘 읽어드릴 책에서 그 해답을 알게 되실 겁니다. 부의 철학. 이 책의 저자는 일본의 경제 기자이자 작가로 그동안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희 등 일본 재계 유력자, 기업가들을 인터뷰하며 그들의 공통점을 탐구해 왔습니다. 그는 부자들이 돈을 아끼는 부분이 있는 반면 또 과감하게 돈을 쓰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냈는데요.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행동과 전략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으로 그들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배우고 따라해 보시죠. 점점 부가 불어날 겁니다. 돈과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는 법 함께 알아보시죠. 알뜰하게 모아야 부자가 된다는 오해. 돈은 쓰면 쓸수록 늘어난다. 부자를 거론할 때는 조조타운의 마에자와 유사쿠를 빼놓을 수 없다. 그는 틀림없는 일본 유수의 거부다. 하지만 마에자와는 항상 돈이 없다고 천연덕스럽게 말한다. 실제로 그는 돈을 전혀 저축하지 않는다고 한다. 매년 들어오는 주식 배당 수입만 해도 약 35억엔이라고 하는데 대체 왜 항상 돈이 없다고 하는 걸까? 그 답은 황당할 정도로 간단하다. 원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것도 저것도 다 사버려요. 마에자와는 현대미술이나 골동품, 가구, 자동차 등을 사는데 돈을 쓴다고 한다. 한편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투자, 가상통화 등 돈을 불려주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한다. 돈을 모으려고 하지 않고 손에 쥔 돈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나 자신이 열중할 수 있는 것에 주저없이 전부 써버린다. 이건 부자가 되고 난 후의 습관이 아니라 부자가 되기 전인 고등학교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전부 레코드나 악기를 사는데 들이부었다고 한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돈을 쓴다. 그 열정을 에너지로 바꿔 일을 하는데 사용하면 지금껏 쓴 돈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 레코드나 음악에 빠져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고 그렇게 현재의 조조타운의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하게 된 것은 유명한 일화다. 최근 장 뮤셀 바스키아의 그림을 123억엔에 구매한 것이 뉴스로 나왔지만 이 무모할 정도의 씀씀이가 조조의 이름도 마에자와의 이름도 세계에 퍼지게 했다. 123억엔을 사용한 것으로 조조의 세계 진출의 장벽을 없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효과를 얻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에자와에게 그런 타산적인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었다. 결과론이지만 과감하게 돈을 씀으로써 마에자와는 더 큰 비즈니스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손에 넣은 것이다. 돈은 쓰면 쓸수록 늘어난다. 이건 마에자와가 좋아하는 자신만의 금원이라고 한다. 그의 삶을 보면 확실히 설득력이 있는 듯하다. 마에자와는 사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한다고 한다. 우선 지금 자신이 쓸 수 있는 한 개까지의 돈을 다 써봐라. 10만엔을 벌었다고 치자. 하지만 그중 만엔밖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체험밖에 하지 못한다. 하지만 10만엔을 벌은 그날에 10만엔을 전부 사용하면 그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체험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 체험은 분명 이제껏 알지 못했던 세계를 보여줄 것이다.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체험이 자신이 성장하는 양식이 되며 새롭게 돈을 벌어줄 힘이 된다는 뜻이다. 아무데나 굴러다니는 볼펜. 몽블랑대 백앤숍 볼펜. 10여 년 전 중졸 사장이라고 불리며 미디어를 떠들썩하게 만든 어느 사장님을 취재한 적이 있다. 아이는 10대 때 말썽을 일으켜 학력은 중졸에 불과하다. 그는 목수의 우두머리 한도 편수에게 은혜를 입고 개심해 제자로 들어가 3년 후인 18세에 독립했다. 그 후로 순조롭게 사업을 성장시켜 갔으며 40대가 될 때쯤에는 전국에 발을 뻗은 주택 메이커로 성장시킨 걸물이다. 그를 만나 성공 비결을 취재할 때마다 그는 온갖 고급 브랜드 물품으로 자신을 감싸고 있었다. 볼펜 하나조차도 범상치 않아 보였다. 일반인과는 다른 소비 수준에 놀라 나는 주변 사람에게 그 정도 되면 용돈이 억 단위겠어 라고 농담하고는 했다. 모든 취재가 끝났을 때 그는 그동안 감사하다며 작은 상자를 건넸다. 열어보니 몽블랑의 마이스터스 튀기였다. 몽블랑의 볼펜 중에서도 최고급 클래스로 10만엔은 쉽게 넘어가는 물건이었다. 고맙게도 각자의 이름까지 새겨져 있어 한층 더 감격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나는 볼펜도 백앤숍, 취재노트도 백앤숍에서 산 것을 주로 썼다. 잘 써주면 됐어. 메모를 할 수 있으면 충분해. 라며 기능성에 중점을 뒀다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매번 잃어버리니까 100엔짜리로 충분해. 라는 안일한 선택을 하고 있었다. 생각해보면 백앤숍이 지금처럼 대중적이지 않았을 적에는 나도 문구 전문점에 가서 쓰기 편한 물건을 사고는 했다. 샤프는 3,000엔 정도의 것을 샀고 볼펜도 10,000엔 이상 하는 크로스의 볼펜을 샀었다. 하지만 추락은 모르는 사이에 시작되어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었다. 어느 순간 정신이 들고 보니 필통 속에는 샤프도 볼펜도 삼색 볼펜마저도 백앤숍에서 산 것들 뿐이었다. 몽블랑 펜을 통해 무언가를 깨닫게 된 것은 시간이 한참 흐른 후였다. 나는 백앤숍에서 산 볼펜을 항상 며칠 만에 잃어버리고는 했는데 몽블랑은 달랐다. 틀림없이 이 볼펜은 평생 쓸 물건이다. 그제야 싼 물건을 사는 것이 꼭 알뜰한 것은 아니다 라는 아이의 가르침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백앤숍의 물건과는 필감이 전혀 다르다. 쓱쓱 흘러가는 듯이 써지며 잉크가 응어리지는 일은 전혀 없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메모를 하는 일이 많은 내 업무를 생각했을 때 백앤숍에서 산 볼펜을 쓰는 것은 100엔짜리 작가라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불편한 마음이 분명 상대에게도 전해졌을 것이다. 무엇보다 몽블랑은 꺼낼 때마다 큰 만족감을 느끼게 하고 그 기분은 일을 하는 자세를 바로잡아준다. 사소한 물건도 무심하게 고르지 않는다. 부자를 목표로 삼았다면 싼 값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이 긍지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등급의 물건을 골라 사용하자. 고작 볼펜 하나를 고르는데 거창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자들은 볼펜 하나조차도 아무 것이나 고르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자. 아이는 기업을 일으킨 후 가정교사를 동원해 열심히 공부하여 고졸 검정고시를 합격한 후 수험을 봐서 명문대학에 입학했다. 바쁜 가운데에도 개근상을 받을 정도로 꾸준히 등교해 졸업 후에는 대학원에 진학, MBA까지 취득했다. 운전수가 모는 전용차를 타고 다녔기에 대학 수업에는 차를 타고 가서 수업이 끝날 때까지 운전수와 차를 대기시켜 두었다가 수업이 끝나면 바로 회사로 돌아가는 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래도 바쁘기 그지없는 사장의 업무와 대학 생활을 양립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것을 훌륭하게 해내는 한편 비즈니스도 부쩍 성장시키며 부동산 사업뿐만 아니라 호텔 경영으로도 사업의 폭을 넓혀 중졸 사장이라는 호칭을 반납한 지금도 순수하게 비즈니스의 힘만으로 미디어에 곧잘 등장하고 있다. 부자로서의 위상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싸구려로 집을 가득 채우다. 볼펜에 집착하는 것 같지만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란다. 몽블랑을 얻은 후로부터 나는 백앤숍의 볼펜을 쓰는 것이 싫어졌다. 하지만 당시 내 주위에 있던 것은 백앤숍 볼펜뿐이었다. 게다가 매우 많았다. 시험 삼아 개수를 세어보니 업무방의 책상 주위에 있는 것만 10개 정도였고 그 외에 현관 쪽에 있는 작은 서랍에도 4개, 거실의 TV 앞에도 서너 개가 있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많았다. 최근에는 3개를 묶어서 100엔에 파는 것도 있어서 점점 늘어난 것이지만 그래도 너무 많았다. 그 외에 가위도 10개 정도, 스테이플러도 5-6개가 있었다. 싸다고 해서 무감각하게 돈을 쓴 것인데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산 물건은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눈에서 잠깐만 보이지 않아도 금방 새로운 걸 사게 된다. 그리고 그 행동을 반복한다. 나처럼 심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사람이 꽤나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적어도 자신이 하는 일에 관련된 물건만이라도 자신이 마음 깊이 납득할 수 있는 물건을 골라서 애착을 가지고 오랫동안 써보자. 그런 작은 습관 하나가 부자가 되는 문을 열어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가격과 품질의 균형. 걸어다니는 미스터 수백만엔이라는 별명이 있는 부자인 W는 50대에 들어선 남성으로 매우 멋진 느낌을 풍기는 중년이다. 게다가 걸어다니는 미스터 수백만엔이라는 별명이 있는 만큼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급스러운 물건들로 몸을 두르고 있다. 예를 들면 청바지도 구찌를 입는데 그 가격은 30만엔은 쉽게 넘는 물건이다. 도쿄의 명품점에서 쇼핑을 한 적밖에 없는데 파리의 콜렉션에 초대받은 적이 있다고 할 정도니 얼마나 많이 샀을지 짐작이 갈 것이다. 그런 W는 이렇게 말한다. 솔직히 내가 사는 물건이 상당히 고가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세계의 유명한 명품을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명품이야말로 돈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고가의 물건이지만 그에 걸맞는 품질을 가지고 있어 절대로 가격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물건을 사거나 후회할 만한 곳에 돈을 쓰고 싶지 않다 보니 필연적으로 인류 브랜드점에 가게 되는 것이죠. 퀄리티와 가격의 밸런스가 잡혀 있다면 그건 결코 고가가 아니다. 오히려 타당한 소비라고 그는 주장한다. 타당함이란 이치로보와 옳다는 의미다. 흔히 저렴한 가격을 합리적이라는 말로 수식하고는 하지만 본래는 가치에 합당한 가격, 납득할 수 있는 가격이 진정 합리적인 가격일 것이다. 내 지갑 속 돈은 누가 다 가져갔을까? 돈은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한다. 일본을 대표하는 투자가이자 펀드 운영자로서도 이름을 날린 무라카미 요시아키의 아버지는 돈은 외로움을 잘 탄다 라고 항상 말했다고 한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돈은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해서 동료가 있는 곳으로 가길 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료를 모으면 돈을 저축하면 그 동료가 또 다른 동료를 부르면서 점점 늘어난다고 가르쳤다고 한다. 철이 들기도 전에 이런 금전 교육을 받으며 자랐으니 무라카미가 성장해서 세계에 나가 돈을 모으고 돈을 키우는 인류 투자가가 된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 다른 어느 부자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외로움을 잘 타서 항상 돈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의 곁에 있고 싶어 해요. 즉, 돈은 돈에게 사랑을 듬뿍 쏟아주는 사람의 곁에 가고 싶어하며 그 곁에 머무르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돈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인다.
사람들은 은행이나 ATM에서 돈을 인출해서 아무렇게나 지갑에 넣고는 너무 간단하게 돈을 쓴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지폐 한 장만 달랑 남은 것을 깨닫고는 어라, 언제 돈을 다 썼지? 라며 놀란 경험이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적어도 나는 그런 경험이 있다. 아니, 항상 그런다. 나는 그만큼 돈 씀씀이가 헤프고 계획적이지 못하다며 반성하고 있다. 가게를 맡고 있는 입장이라면 가능하면 매일 돈을 쓴 것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라도 메모를 하고 오늘 얼마를 썼는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다. 부자 중에도 머니클립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지만 돈을 지불할 때 남은 지폐를 빠르게 체크한다고 한다. 프리랜서로 수입의 시기도 액수도 불안정한 나는 가계부는 쓰고 있지 않지만 큰 돈이 나갈 때는 수첩에 기록해두고 있다. 세밀하지 못한 성격인지라 책 3권에 5,500엔 정도로 어설픈 기록이지만 그래도 기록을 하기 시작한 후로 매월 미리 설정해둔 예산을 넘기지 않으면서 생활하게 되었다. 이런 것이 습관이 되면서 가계 관리가 가능해진다기보다는 돈 씀씀이가 점점 돈을 아끼게 된 것 같다. 메모를 하면서 이건 꼭 필요한 지출이었어 라거나 이건 굳이 사지 않아도 됐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힘들게 번 소중한 돈이다. 헤프게 쓰지 말고 의미 있는 곳에 쓰자. 평소 이런 것을 의식하면서 애정을 담아 돈을 마주하면 돈은 또다시 내 곁에 돌아올 것이다. 소심함을 감추려고 내는 한턱. 단 15분으로 10년 후를 예측하는 실험. 오늘 10,000엔을 줄게. 대신 내년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면 20,000엔을 줄게. 이런 말을 들었다면 당신은 10,000엔을 받겠는가? 아니면 1년을 기다렸다가 그 2배인 20,000엔을 받겠는가?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확실한 건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10,000엔을 받는 것을 선택했다면 아쉽지만 당신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건 실험에 의해 확실히 증명된 사실이다. 1960년 스탠포드대의 월터 미셸 박사는 4살이 된 아이들을 모아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월터 박사는 아이들의 앞에 마시멜로를 1개씩 두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일이 좀 있어서 방에서 나가야만 해. 15분 후에 돌아올 거야. 내가 돌아왔을 때 만일 마시멜로가 있다면 그때는 마시멜로를 하나 더 줄게. 즉 15분 동안 마시멜로를 먹는 걸 참으면 넌 마시멜로를 2개 먹을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박사는 방에서 나간다. 실제로는 옆방에서 몰래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관찰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박사가 사라지자마자 마시멜로를 먹어버렸다. 매우 적은 수의 아이가 마시멜로를 손에 쥐어보거나 냄새를 맡아보거나 또는 접시에 돌려놓았다. 치마로 문질러보는 아이도 있었고 마시멜로를 손에 쥐고 걸어다니는 아이도 있었다. 결국 15분간 먹지 않고 참은 아이는 약 4분의 1이었다. 4명 중 1명이 먹지 않은 것이다. 월터 박사의 실험은 그 후 아이들의 삶을 추적하는 방대하고 끈기가 필요한 것이었다. 14년에서 15년 후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들과 먹지 않았던 아이들의 대학 진로 적성 검사의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그 후로도 어떻게 다른지 정기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먹지 않았던 아이들은 금세 먹어버린 아이들과 비교해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대학 진학 테스트의 결과가 좋았다. 중년이 되었을 때 비만 지수가 낮았다. 자존감이 높았다. 스트레스를 잘 대처한다. 소득이 높다. 이 결과로부터 월터 박사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 미래에 보다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제심은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오늘 10,000엔을 받는 것보다 1년 후에 20,000엔을 받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 당신이 20,000엔을 받는 것을 선택했다면 기뻐해도 좋다.
잘 쏘는 사람의 숨겨진 본심. 좋아, 오늘은 내가 쏜다. 다들 실컷 마셔. 라며 허풍을 떠는 사람이 있다. 한턱 내는 일을 자주 반복하는 사람은 배포가 크고 활달하고 분명 부자가 될 거라는 인상을 받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어제 경마에서 이겨서 오늘 내가 쏜다. 오늘은 네가 이 팀에 들어온 지 1년째 되는 날이야. 알고 있었어? 별거 아니지만 오늘은 내가 한턱 낼게. 이런 식으로 무언가 이유가 있는 경우는 별개다. 하지만 잠깐 차를 한잔 했다거나 점심을 같이 먹었을 뿐인데 자신이 연상이라거나 상사라는 이유로 자신이 꼭 사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자신이 사는 게 멋지다는 선입견을 가진 사람은 결코 큰 인물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소심한 사람에 가깝다. 소심한 모습을 감추고 남에게 베푸는 게 버릇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의 심리 속에는 돈을 내는 것으로 상대보다 자신이 우위에 서 있고 싶다거나 상대와의 관계를 이어가려는 보잘것없는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전에는 사회가 연공서열을 중시했기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급료도 많이 받고 직책이 높으면 회사에서 약간의 교재비 같은 것을 주었다. 그래서 상사나 선배는 부하나 후배에게 베푸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직장에서의 상하관계의 차이도 사라지고 있으며 급료도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이가 많거나 회사에서 직책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베풀어야 할 이유는 사라졌다. 이유도 없이 그저 베푸는 나쁜 습관은 빨리 버려야 한다. 스마트하고 품격 있는 더치페이 방법. 부자들은 그런 시대의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기에 처음부터 자신의 몫은 자신이 지불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모임을 마칠 때 여긴 내가, 아니 내가 라는 소리를 하며 계산서를 서로 주고받는 추태를 보이지 않는다. 부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돈과 관련된 일에서 행동이 매우 세련되고 스마트하다. 예를 들어 자리를 뜰 때 대체로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되는 금액보다 조금 많은 돈을 내고 그럼 또 보자 라고 말하며 경쾌하게 자리를 뜬다. 또는 계산대에 가서 따로 계산할게요 라고 말한다. 최근에는 상인들도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서 각 사람분을 잘 나눠서 계산해 준다. 그렇지만 고급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 각자 계산하는 건 그 가게의 격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마음을 다잡고 오늘은 내가 살게 라며 한턱 내는 게 스마트하고 품격 있다. 약간의 지출은 있을지 몰라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건 결코 약간의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다. 말 그대로 약간의 손해로 큰 이득을 본 것이다. 부자는 이런 부분도 매우 스마트하다. 자린고비의 말로. 무엇을 하든 금액부터 말하는 습관. 멋진 배낭이네요. 나도 배낭 좋아하는데 좀처럼 좋은 물건을 못 고르겠어요. 라고 말을 건네온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럴 때 좋죠? 5만 원이나 주고 산 거예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 여기 레스토랑에 자주 가신다던데요.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요? 라고 물었을 때도 두꺼운 스테이크를 3,000엔대 가격으로 먹을 수 있거든요. 엄청나죠? 라며 항상 금액 위주로 대답을 한다. 이처럼 무언가를 물어봤을 때 가격을 먼저 말하는 것은 금액을 확실하게 말하지 않으면 그 가치가 전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돈에 관심을 두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다. 하지만 그는 연봉도 1,000만 엔은 넘지 않을까? 저렇게 젊은데 대단하죠? 라며 무엇에 대해서든 구체적인 금액을 입에 담는 사람은 액수로밖에 가치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러면 오히려 궁상맞고 품이 없어 보인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듯이 반대로 가격이 비싼 건 확실히 제값을 한다. 하지만 정말로 좋은 물건은 가격이 아니라 물건의 주인이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래서 질문을 받게 될 때 가격이 아니라 어째서 그 물건이 좋은지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서 말했던 배낭에 대한 예를 들어보자. 그럼 이런 대답을 건넬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좋죠? 등에 메었을 때 내 몸에 착 감겨요. 사용하는 사이에 가죽이 길이들여져서 멋진 광택이 나죠. 그게 특히 마음에 들어요. 비싸 보이네요. 라며 누가 질문해 오면 농담으로 답을 회피하거나 큰맘 먹고 산 거지만 매우 만족하고 있어서 잘 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같이 구체적인 금액은 얘기하지 않으면서 나름 비싸다는 느낌을 전해주는 것이 좋다. 정말로 속이 깊은 사람은 너무 직설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기억해두자. 돈을 쓰는 방법에도 완급이 있다. 한 지인의 이야기다. 그는 어떤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여행보다도 바흐가 좋다고 한다. 그는 방송국에서 근무하던 때부터 일반 기업보다 연봉을 많이 받았던 것 같지만 부자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생활 방식이 아주 멋스러웠다. 독일의 라이프치히에서 시행되는 바흐 음악제가 있다. 그는 매년 그 음악제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음악제는 매년 5월쯤에 10일간을 걸쳐 펼쳐지며 그동안은 거리 전체가 바흐로 가득해진다고 한다. 그는 거기서 일주일 정도를 지내기 위해서 그때 모든 휴가나 돈을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1년치의 감동을 얻고 온다. 그 때문에 다른 일에는 휴가나 돈을 쓸 여유가 없지만 그래도 그는 매우 만족하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바흐가 되었든 유적을 여행하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을 해도 상관없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해서 맛집을 찾아다니며 시내 음식점에 용돈을 다 써버리는 사람도 있다. 그림을 좋아해서 작은 미술관 등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든 작은 판화 등을 사는 것에 기쁨을 얻는 사람도 있고 게임에 빠져서 매주 아키하바라나 나가노에 가서 게임 관련 제품이나 피규어를 사서 방에 한가득 장식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이것이 좋다. 이것만 있으면 즐겁게 살 수 있다고 느끼는 곳에 돈을 쓰는 사람은 수중에 얼마가 있든 상관없이 항상 표정이 밝고 행복으로 가득해 보인다. 이런 사람들 또한 어떤 의미로는 부자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가난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음이 항상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돈은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정도만 있으면 될 것이다. 그들은 분명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돈은 나누면 돌아온다. 지구상에는 지금 가난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가 1억 3천만 명이나 있다고 한다. 이 수치는 전 세계 취약 연령인 아이들의 10%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놀랍게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아직도 기초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돈을 가진 큰 기쁨 중 하나는 이와 같이 슬픈 현실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사연이나 사건에는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저 마음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돈의 힘이 필요하다. 세계의 많은 부자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고 실제로 매우 적극적으로 복지 활동을 하고 기부도 한다. 필요한 건 구체적인 행동인 것이다. 지진이나 태풍, 호우 등 일본은 정말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 재해열도라는 꺼림칙한 별명까지 있을 정도다. 이러한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의 계산대 앞에 모금함이 놓여져 있다. 하지만 그 안은 대부분 텅텅 비어 있다. 아무래도 일본인에게 기부의 습관이 퍼져 있지 않은 탓이다. 대체 어째서일까? 일본에는 오래전 복 나누기라고 불리는 관습이 있었다.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좋은 일에서 생긴 기쁨을 주변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지금의 행복을 세상과 나누고 또 받는 것이다. 그러면 기쁨이나 행복이 더 커져서 자신도 더 행복해지는 것이다. 복 나누기는 이러한 심리에서 나온 관습으로 자신도 주변 사람도 함께 행복해지는 매우 선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때때로 운명만큼 불공평한 것도 없다고 느낄 때가 있다. 아직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일본은 그나마 비교적 부유하고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양껏 먹지도 못하고 기아에 굶주려 있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말라리아에 걸려 죽는 아이들도 많다. 일본에는 오래전에 근절된 유행성 소아마비에 감염되는 아이들도 셀 수 없이 많다.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치료제는 50엔이다. 유행성 소아마비의 백신은 겨우 20엔에 불과하다. 우리들이 아주 조금만 기부를 하면 운명에 버려진 많은 아이들이 미래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다 널리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50엔짜리 동전이 있으면 그걸 써버리지 말고 저금통이나 작은 상자에 넣어둔다. 이틀에 한 번 정도의 페이스로 모으면 1개월에 750엔 정도 모을 수 있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기부를 할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물론 부자라면 보다 많은 금액을 기부하는 습관을 기르자. 나는 친구가 권해서 발전도상국의 아이들에게 매월 3,000엔을 보낸다. 이 제도의 장점은 내가 돈을 보낸 아이들의 이름도 알 수 있고 그 아이로부터 편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3,000엔으로 그 아이가 학교에 다닐 수 있고 장래에는 전문적인 기술을 익힐 것이라며 편지에 써서 보내온다. 정말로 작은 일이지만 나는 매월 그 아이로부터 편지가 오길 기다리고 있다.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때 돈은 최상의 기쁨을 가져온다. 동시에 그 기쁨을 보다 크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용솟음치게 된다.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어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내 복을 나눠주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처럼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더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 돈이 많은데도 졸부로 보인다면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지금까지 5,000명이나 되는 경영자에게 경영 지도를 해온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성공하는 경영자들은 모두 인간성이 좋았어요. 라고 딱 잘라 말했다. 부하나 거래처를 함부로 대하고 얕보는 경영자는 일시적인 성공을 얻을 수는 있어도 나중에는 망하는 사람이 놀라울 정도로 많다고 한다. 비즈니스는 숫자의 문제일 뿐 인격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비즈니스도 경영도 자세히 보면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성립된다.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건 거래처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부하나 가게의 종업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알 수 있다고 한다. 거래처 사람을 대할 때는 나름 정중한 사람도 부하에게는 건방진 태도를 취하거나 명령하는 어조를 쓰는 사람에게는 신뢰가 생기기 힘들고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경청의 힘. 주변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받아들여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상대를 대우하며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무슨 일을 하든 잘 풀리지 않는다. 그 결과 성공은 물 건너가게 된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몇 가지 요령만 익히면 의외로 경청하는 일이 쉬워진다. 첫째, 상대방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최대한 말을 삼간다. 가급적이면 말을 적게 하고 맞장구만 치도록 하자. 그렇구나. 그래서? 왜? 등을 자주 이용한다. 둘째, 상대방의 말을 똑같이 반복한다. 상대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 특별한 기술이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기법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다. 난 아랍어를 잘해. 오, 아랍어라니. 얼마 전 쿠바에 다녀왔어요. 쿠바? 쿠바에 다녀왔어요? 저는 울보라서 별거 아닌 일에도 잘 울어요. 네, 운다고요? 셋째, 알았다는 말은 하지 마라. 아직 설명을 하는 도중인지도 모르는데 아, 나 그거 알아. 라거나 그 마음 잘 알지. 라고 하면 상대방은 당신을 이 사람은 말로만 안다고 생각해서 당신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
알았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줘 라고 한다. 더욱 자세히 알고 싶다는 마음을 어필하도록 한다. 당신의 얼굴에 책임질 수 있는가? 판단 기준의 93%는 비언어적 요소. 부자나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예외 없이 모두 보기 좋은 얼굴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잘생겼다든가 귀엽다며 얼굴의 생김새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기 좋은 얼굴이란 건 잘생긴 것과는 조금 다르다. 얼굴의 생김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표정이나 분위기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는 것을 말한다. 10년도 더 전의 일이지만 다케우치 이치로의 저서인 사람은 외견이 90%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사람의 인상은 그 사람의 말이나 내용 등 언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것은 7%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말 이외의 요소에 좌우된다고 한다. 겉모습이라는 것은 얼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장이나 몸동작, 태도, 목소리 등이 포함된다. 게다가 그런 모습들에서 느껴지는 교양이나 매너 등도 포함된다고 한다. 하지만 내 생각에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얼굴만 봐도 어느 정도는 인물의 성격이 판단이 선다고 본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분위기. 얼굴은 상상 이상으로 정직하게 그 사람을 나타내고 있어서 아무리 잘생기고 미인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어딘지 모르게 불쾌하게 생겼거나 궁상맞게 생긴 얼굴이 있다. 반대로 올곧게 열심히 삶을 살아온 사람은 태생이 잘생긴 건 아닌데도 왠지 모르게 눈이 가는 보기 좋은 얼굴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면 지금은 뉴욕 양키즈의 기둥이 된 다나카 마사히로 투수가 그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게는 신뢰되는 말이지만 고등학생 시절의 다나카 선수는 거칠애로도 잘생겼다는 말은 할 수 없는 얼굴이었다. 투수로서의 소질이나 실적이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음에도 그 당시의 인기는 다른 잘생긴 투수에게 한참이나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의 다나카 선수는 야무지면서도 정말 보기 좋은 얼굴을 하고 있다. 메이저리그에 가고 나서도 매년 놀라운 성적을 올리고 있다. 팀의 신뢰에 보답하며 착실하게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자신감이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느껴진다. 보기 좋은 얼굴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관철해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그 삶의 방식이 자신에게도 그리고 사회에 있어서도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자연스럽게 멋진 얼굴로 변해간다. 그건 성공한 많은 사람들과 부자들의 얼굴을 보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